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투자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를 한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 그래서 NPV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익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을 IRR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내부 수익률법에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냈던 것 같아요. 지난 수업을. 그래서 거기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수익률법이 지금 우리가 예시로 사용하고 있는 요 퍼시픽 림 리소스의 사례에서 이 부두를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리기 위한 부두를 설치하는 문제에서는 이 순현재 가치법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이걸 적용을 할 때 이 내부 수익률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순현재가치법이 더 옳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 내부 수익률법은 답이 이 내부 수익률법을 통해서 구한 이 내부 수익률 IRR이 한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퍼시픽 림 리소스의 경우에 이런 방정식을 풀어서 요 IRR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걸 푸는 것도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 복잡한 문제이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싫어했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제 x 빼기 4는 0이다. 이거를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거는 우리가 2차라고 불렀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라고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은 죄송합니다. 일반화하면은 n차 방정식에는 해가 그러니까 정답이 최대 n개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제가 우리 기물을 파손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돌아와서 이 n차 방정식에는 해가 n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3차에는 3개까지, 4차에는 4개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IRR에 지금 10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10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이 IRR의 값이 10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게 맞는 거냐라는 것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내부 수익률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때때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비현실적인 잘못된 사례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나오게 될 건데, 상호 배타적이거나 자본 할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곧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수익률법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안 가르쳐 드리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곤란한 게 이 업계 현업에서는 또 IRR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위에 분들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IRR이 얼만데 이 프로젝트 IRR이 얼마야? 이거를 제시를 해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제시를 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유는 내부 수익률법은 옳지 않은 결론을 가르칠 때가 많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은 계속 IRR 이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요 퍼센트 수익률로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지금 바로 딱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큰 숫자에 대해서 때때로 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 직관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1% 올랐어, 2% 올랐어. 요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죠. 이제 이것처럼 인간의 뇌는 이 정확한 크기,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데는 가끔씩 좀 취약하고 반대로 상대적인 어떤 퍼센트, 비율의 변화 이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익숙함을 느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수익률법을 활용을 해서 그 퍼센트 수익률을 제시하면 이 프로젝트는 10%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고 저 다른 프로젝트, 다른 사업안은 2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더 훌륭하군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내부 수익률법이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안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이 내부 수익률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제가 그 석박사 과정을 하던 과정에 이제 저쪽 홍릉에 스카이트 서울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서 그 기숙사 생활하고 이제 그 동기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한 11시 반쯤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그 학식이죠. 학생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은 그 한 층을 이동하면은 거기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우리가 이제 후식을 사 먹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각자 그 공부하는 연구실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기를 해야겠다 항상. 그래서 후식 내기를 하는데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다 계산을 하거나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착하지만 조금은 어리석은 형이 있었어요. 이제 이 형은 이제 그 거스름돈 계산을 좀 잘 못하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9,000원짜리를 계산을 했는데 10,000원짜리를 주면서 형 거슬러 주세요 하면서 실수로 이제 5,000원을 저한테 거슬러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놀렸었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여러분이 거래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좀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오늘 $100를 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음 달 그러면 얼마를 갚으면 되느냐? 이제 $99를 갚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바보죠? 왜냐면은 오늘 $100 원금을 빌려줬는데 다음 달에 그거보다 적은 돈을 갚아도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이득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저는 이 거래에 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운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활용을 해서 판단을 해보자, 엄밀하게 라고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할인율이 월간 10%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0를 받았으니까 저는 현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100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99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99를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음 달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할인율이 10%이기 때문에 1에다가 10%를 더해서 1.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99 나누기 1.1인데 이러면은 이제 9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0이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90은 10.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거래를 하는 것은 나에게 순현재 가치 10의 플러스 이득을 주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대를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것을 이 내부 수익률법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내부 수익률법을 구하는 방법은 마치 우리가 어떤 할인율이 있는 것처럼 내부 수익률이라는 IRR이라는 모르는 미지수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할인율로 정해서 순현재 가치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100 빼기 99분의 1 플러스 IRR, 이게 IRR이라는 할인율에 대한 순현재 가치 NPV가 되는 거고, 이것을 0으로 만드는 요 IRR을 찾자. 이게 바로 요 IRR의 그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넘기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쉬우니까 요거를 넘겨서 곱하면 100 플러스 100 곱하기 IRR은 이제 99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IRR은 99 빼기 100 나누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1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IRR법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이것이 내 할인율 10%보다 크냐 작냐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10%가 되지 않는 수익률이라고 얘는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 제안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너는 무조건 모든 행동을 할 때 IRR법으로 판단을 하고 움직여라 라고 한다면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도 그것을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봤듯이 이 순현재 가치법은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부합하는 그런 투자 결론을 내리지만 이 내부 수익률법은 IRR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발생했냐면 IRR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현금 흐름의 관계가 일반적인 아주 전형적인 형태일 때 적합하게 그 설계가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것은 보통 이제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을 때 오늘 보통 초기 투자 비용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초기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어떠한 이득, 그러니까 개인이 있을 때 여기에서의 수익률을 계산하기 쉽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IRR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 관계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늘 이득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 비용을 치러야 되는 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뒤집힌 관계에 대해서 이 내부 수익률법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파괴하지 못하고 거꾸로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한다는 거죠. 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중간중간에 비용을 치를 때도 있고 어떤 이득이 생길 때도 있고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금 이 간단한 상황에서도 틀리는데 이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오류가 없겠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자기네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중견 사업장이나 중소 사업장을 인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 레이더에 걸린 물망에 오른 이 타겟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자금이 모자라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 자본 할당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약이 있는 상황을. 그리고 따라서 만약에 내가 중견 사업장을 인수하면은 중소 사업장을 포기해야 되고, 요 조그만 사업장을 인수하려면은 요 중간 크기의 중견 사업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이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를 주면은 이 사업장들을 인수할 수 있느냐? 중견 사업장은 1억 달러를 주면은 인수할 수 있다라고 했고, 중소 사업장은 1,000만 달러를 주면 인수할 수 있다라고 저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을. 그리고 제가 단순화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니까 미래에 이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는 중견 사업장의 경우 150, 그리고 중소 사업장의 경우 16이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내가 할인율을 10%로 적용할 때 중견 사업장을 사는 것이 좋으냐, 중소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이 좋으냐, 요것을 택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순현재 가치법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중견 사업장의 순현재 가치법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수 비용 100을 내고 뭐 내년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대해서 할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150을 1.1로 나눈,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 할인율이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지금의 현재의 현금 흐름과 더해주면은 NPV 순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6.36 정도가 나오게 돼요. 반면에 이 중소 사업장은 이번에 지금 현재 비용이 작죠. 왜냐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인수를 할 수 있어요. 10의 비용을 내면은 살 수 있다. 그리고 요 16으로 그 16의 미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럼 그것을 할인하면 더하면 4.5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더 내게 큰 이득을 주는 중견 사업장을 인수하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기업의 입장에서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를 선택하면 우리 기업이 36을 버는 거고, 얘를 선택하면 4.5를 버는 거니까 당연히 36을 버는 게 4.5를 버는 것보다 한 9배는 좋겠죠? 그래서 중견 사업장을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내부 수익률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중견 사업장의 내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1 플러스 IRR 네, 15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0.5가 돼야 요 값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해보자면은 100은 150 나누기 1 플러스 IRR이죠. 그리고 1 플러스 IRR은 150 나누기 100이죠. 그래서 이게 1.5고 따라서 IRR은 0.5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사업장의 IRR을 구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6 1 플러스 IRR이에요. 이거는 0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1 플러스 IRR은 16분의 10, 이거는 1.6, 따라서 요게 0.6, 60%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수익률로 봤을 때 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만 비교하면 중견 사업장보다 중소 사업장이 수익률이 좋아요. 중견 사업장은 100을 투자해서 150이 되기 때문에 50%의 수익률인 거고, 이 소규모 사업장은 10을 투자해서 16이 되는 거기 때문에 60%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만 보면 야, 이게 좋네. 60%가 낫지 않겠어 라고 하고 요 작은 거를 고르고 요 위에 있는 요 중견 사업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36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을 4.5밖에 못 먹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지만 이제 오히려
크기가 작은 것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치른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이득을 누렸느냐, 요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프로젝트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그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얻는 이득은 훨씬 큰 거고, 얘는 이 애초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는 크게 버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그 금액적으로는 사실 큰 이득이 아닌 거죠. 이것을 이 내부 수익률법은 잡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내부 수익률법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순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내부 수익률과 순 현재 가치의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힌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 잡혔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진행할 것은 이것을 좀 응용하고 확장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적용할 건데요. 자, 우선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순현재 가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이제 그 외에 이제 편익 비용 비율이라는 이제 세 번째 지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정부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부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속도로나 어떤 철도를 깔기로 했는데 그 고속도로나 철도를 설치했을 때의 그 기대 효과가 그 편익 비율이 1을 넘었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해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했다. 혹은 이것을 심사해 본 결과 이 타당성이 비율이 1%, 1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요 편익 비용 비율의 사례가 되겠는데, 편익 비용 비율은 아까 순현재 가치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순현재 가치법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다 더했죠. 그러면서 어떤 이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요 수익이 있죠. 수익의 현재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의 현재 가치도 있어요. 그러면은 NPV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이득의 현재 가치를 더하고 모든 비용의 현재 가치를 더해서 그 차이를 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플러스 될 것은 다 더하고 뺄 것은 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편익 비용 비율은 그것을 살짝 변형을 해서 이제 요거를 분자로 놓고 요거를 분모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내가 얻는 수익, 요 이득이 내가 치르는 비용의 현재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비율로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은 아까 IRR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IRR의 경우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내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죠. 하지만 이 편익비용 비율 BCR을 계산할 때는 먼저 각각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내가 정해진 할인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NPV랑 동일하게 계산을 해요. 다만 그것을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책에서는 수익성 지수해서 이제 Profitability Index P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동일한 개념이고, 이것은 결국 이 NPV에서 요 차이를 구해서 요게 0보다 크느냐를 따졌다면은 이번에는 요 BCR은 요 이득 대비 비용이 1보다 크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변환하면은 이득이 비용보다 크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편익 비용 비율과 순현재 가치법은 대부분의 경우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정부가 어떤 사업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요 비용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CR의 경우는 요것이 이득이 커야지 내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BC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아니면 투자 안 하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요 비율이 높은 거, 왜냐하면 내게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르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거를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퍼시픽 림 리소스에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을 했던 거랑 동일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잊어버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이 퍼시픽 림 리소스는 그 부두를 설치하는 그런 투자안에 대해서 이 10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처음에 투자 비용이 40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7.5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7.5에다가 그것을 팔아서 9.5까지 더해서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지난 그 퍼시픽 림 리소스의 현금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이 경우에는 수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10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의 현재 가치를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거의 수년제 가치와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7.5를 1년 후니까 한 번 할인하고 2년 차는 2번 할인하고 3번 할인하고 4번 할인하고 5번 할인하고 쭉쭉쭉 해서 9번 할인하고 마지막은 10번 할인해서 더해주면 순현재 가치가 아니죠. 이득의 이 내가 얻는 편익의 현재 가치가 49.75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유출은 최초에 한 번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있는 거기 때문에 할인할 필요 없이 40이 그대로 현재 가치가 되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비율 40분의 49.75를 계산하면 1.24로 1보다 크므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NPV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49.75로 이것이 9.75로 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고 이 BCR은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40분의 49.75다. 그래서 이게 1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수년제 가치법과 요 BCR 편익 비용 비율법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요 실제적으로 내가 얻는 이익의 크기를 계산한 거냐 아니면 그 이익의 비율을 계산한 거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우리가 세 가지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던 걸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갈 텐데 아까 제가 IRR을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그 문제점을 더 파고들어 볼게요. 아까 IRR이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상호 배타적인 투자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른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그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2명 했는데 2명 다 사귀면은 이것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선택해서 내가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해야겠다. 이런 것이 상호 배타적인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왜 발생을 하느냐? 내가 다 하면 좋겠죠. 욕심쟁이라서 얘도 사귀고 쟤도 사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2명을 다 사귀기는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윤리적인 문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자원은 제약이 있어요. 현금이 제한이 있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새로운 상품을 우리 공장에서 이제부터 찍어낼 거야. 이 생산을 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생산 설비도 유한하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종일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땅에 좋은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하자, 이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 순간 그 부동산 그 땅에는 다른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을지 아파트를 지을지 상가를 지을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자원의 제약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상호 배타적이라고 보고 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운 이 우리의 자원을 뭐 그게 토지 자원이든 현금의 이 재무적인 자원이든 뭐 우리 공장 같은 그런 자원이든 뭐 인적 자원이든 뭐든지 간에 그 중에서 아껴서 잘 써야 된다면 잘 쓴다면은 그 중에 최대한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을 골라야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투자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높은 투자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계속 칼칼한데 제가 논문 쓰는데 공저자가 재촉을 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3시에 자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불쌍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여기 새로운 그 하나의 사업을 생각해 볼 텐데 여기 페트로 오일 앤 가스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주유소 업체예요. 그래서 주유소들을 이제 지역마다 설치를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영업 활동을 하고 이익을 거두는 그런 회사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진출해서 이곳에 우리가 주유소를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그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유소를 가면은 그냥 기름 자체도 이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가 있고 이제 그냥 일반 보통 휘발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얘네가 주유소를 설치할 때 조금 비싸게 익스펜시브하게 조금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또 좋은 퀄리티의 기름을 파는 그런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딱 있을 것만 있고 그냥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는 그런 일반 주유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이곳에 주유소를 지으면 둘 다 있을 수는 없고 이제 하나를 지으면 반대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 주유소는 투자 비용이 내가 써야 되는 비용이 52만 2천 달러 그리고 10년간 매년 10만 달러씩 벌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고급 주유소는 투자 비용이 크겠죠. 그 설비를 더 많이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1,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1,1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고 매년 195로 그 대신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거를 동일하게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교과서 그림대로 처음에 조금 더 저렴한 비용을 내고 이 대신 수익도 조금 적게 벌 것이냐 아니면 내가 투자를 더 크게 하고 그 대신 이득을 매년 더 크게 얻을 것이냐 요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반 주유소의 수년제 가치 NPV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처음 투자 비용이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22
이제 1000 단위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도 100, 그 다음에도 100 이렇게 100씩 들어오는데 이 미래에 발생하는 것은 할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0% 할인율을 적용하면 1년 차는 1.1의 1승, 1제곱, 2년 차는 1.1의 제곱, 3년 차는 1.1의 세제곱, 쭉쭉쭉 해서 10년 차는 1.1의 10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거나 아니면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92.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주유소를 동일하게 판단을 해볼게요. 고급 주유소의 경우는 처음에 투자 비용이 1100으로 훨씬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0에 그 대신 매년 195라는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 195를 1.1로 나누고 195를 1.1의 제곱으로 나누고 195를 1.1의 세제곱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195를 1.1의 10제곱으로 나누면 그것을 더해주면 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크느냐? 두 번째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급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그때에 요것을 포기하고 요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계산한다면 이 차이가 5.7로 양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을 내리고 고급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유사하게 그 두 가지 이상의 투자안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 원칙대로 진행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동일한 결과를 살짝 다르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하나의 투자안을 다른 하나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기로 기회비용이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고급 주유소에 투자를 할 때 일반 주유소를 포기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10년에 대해서 처음에 원래 마이너스 1100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일반 주유소에 써야 되는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돈을 굳힌 거죠. 그래서 522는 거꾸로 덜 쓴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매달 발생하는 이득이 이 고급 주유를 선택하면 195가 발생을 하는데 그 대가로 나는 일반 주유소를 설치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100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비용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순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봤듯이 투자 비용, 처음에 투자 비용은 내가 원래 1100을 써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내가 522를 쓰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는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투자 비용은 마이너스 578이 되는 거고 연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95를 얻는 대신에 100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95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순현재 가치는 오늘 내가 실질적으로 578이라는 비용을 내고 실질적으로 매년 95씩을 더 얻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순현재 가치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95에 대해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1, 2, 3, 4, 5, 6, 7, 8, 9, 10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5.7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게 양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일반 주유소를 포기하고 고급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나에게 5.7이라는 이득을 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일반 주유소를 포기하고 고급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 나에게 유용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5.7이라는 값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바로 각각의 순현재 가치를 독립적으로 구했을 때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각각을 그냥 따로 독립적인 투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만, 요것에 대해서는 요것만 생각해서 순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무엇이 크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차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두 번째로 한 것처럼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 순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수학적으로는 당연한 게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라는 게 아침에 바나나 3개를 받을 것이냐, 저녁에 바나나 4개를 받을 것이냐, 혹은 아침에 4개 받고 저녁에 3개 받을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앞의 방법은 먼저 이 투자 A와 투자 B를 나눈 다음에 이 A를 먼저 쭉 계산하고 NPV를 계산한 다음에 그 B를 쭉 계산해서 NPV를 구하고 그 차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두 번째 방법에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한 다음에 이것들의 순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먼저 가로로 계산을 하느냐, 먼저 세로로 계산을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가 각각의 투자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각각에 대해서 따로 생각한 다음에 비교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리를 건설하는 예시인데 지금 이 페트로 오일앤 가스의 이 주유소 설치 문제는 그래도 조금 쉬웠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서로 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동일하게 얘도 10년짜리, 얘도 10년짜리였어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던 10년 동안 잘 써먹은 후에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하면 돼요. 같은 선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투자는 또 그렇지 않죠. 내가 3년짜리 적금을 들 것이냐 아니면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요것을 비교할 때 헷갈리는 것이 나는 적금을 3년 동안 한다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뭐 1년 동안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간의 길이에 투자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는 게 어려워지는데 이번에 이 다리 건설 예시가 바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한 건설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어떤 조그만 하천에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해 달라. 뭐 양재천이라고 합시다. 양재천에 다리 하나를 추가할 건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게 다리를 설치를 해달라. 그거를 정부로부터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얘네가 첫 번째는 이제 주 소재를 목재로 해서 좀 저렴하지만 약한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튼튼하게 철강을 많이 써가지고 비싸지만 튼튼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네는 목재 다리는 한번 설치하면 1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이제 물론 매년 그 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까지 관리를 당연히 이제 해야겠죠. 위임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철강 다리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철강 다리는 초기 비용이 좀 더 저렴한 대신에 조금 초기 비용이 더 높은 대신에 연간 유지 비용은 조금 저렴해요. 왜냐하면 튼튼하니까 그렇게 보수 공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4배인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극단적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무식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재 다리는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년까지의 현금 흐름을 모두 생각해서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 것이 이 목재 다리를 설치하는 것에 이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공공산업은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설치를 해서 얻는 이득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경제적으로 고려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냥 어떤 다리를 설치하든 동일하다. 그냥 다리의 순수한 목적에 맞추어서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이 다리를 설치할 거냐 저 다리를 설치할 거냐의 문제는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뭐가 더 저렴하냐, 뭐가 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드느냐 총합을 따졌을 때 그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만 순현재 가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은 마이너스 125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매년 1년째부터 10년까지 유지 비용이 15씩 들어요. 15, 000이 있는 거예요. 그 1000단위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5%의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1.15, 2년 차에는 1.15의 제곱, 1.15의 세제곱 쭉쭉쭉 해서 1.15의 10제곱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요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00.3 곱하기 1000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 전체적인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2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강다리는 40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0년까지의 모든 순현재 가치를 더하면 처음에 투자 비용이 크죠. 그래서 200. 하지만 1년 차부터 내가 유지 비용은 적게 든다. 마이너스 5씩. 그것을 생각하면 똑같이 동일한 할인율로 단 여기는 40년까지 있으니까 40년까지의 현금 흐름을 모두 더하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33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 비용은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23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비교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비용이 저렴한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것이 20만 달러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건설업체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리를 만들어 온 방법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애초에 순현재 가치법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시간대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의 크기의 가치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이 순현재 가치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순현재 가치법을 적용하는데 얘는 10년짜리 프로젝트, 얘는 40년짜리 프로젝트라고 다른 시간을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직관적인, 창의적인 해결 방법은 연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를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최소 공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 거예요. 그래서 10이랑 40이랑 있으면 요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5에서 10이고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4에서 40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과 40이 겹쳐지는 순간은 40대에 온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쓸 수 있는 목재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철강 다리를 비교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동일하게 40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목재 다리는 10년 쓰고 10년 후에 다시 또 새로 지어야 되고 20년 차에 다시 지어야 되고 30년 차에 다시 지어야 40년 쓸 수 있으니까 4번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 다리를 10년마다 4번 건설하는 것으로 연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 다리는 40년 한 번 설치하면 바로 끝. 40년 동안 걱정 없이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요렇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금 당장 설치 비용이 125가 들어요. 그리고 1년 차부터 9년 차까지 유지 비용이 15씩 드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10년 차에 대한 유지 비용도 있고 10년 차가 딱 끝나는 순간 재빠르게 빨리 설치를 해서 다시 또 다리를 다시 짓는다. 동일한 비용으로. 그리고 다시 11년 차부터 19년 차까지 알뜰살뜰하게 쓴 다음에 20년 차에는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30년 차에도 또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을 마지막 해까지 쓰면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고 요것의 전체 순현재 가치를 구하면 265가 나와요. 그러면은 목재다리는 이렇게 4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 다리는 한 번만 설치하면 끝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사실상 더 저렴한 것이냐, 그것을 따져보면 철강 다리가 더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업체는 한 번에 철강 다리를 건설해서 40년 동안 쓰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다른 배움 없이 그냥 그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요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최대 공약수를 활용한 방법은 어떤 것은 투자 길이가 이만큼이고 어떤 것은 이만큼이었을 때 이게 지금 투자의 길이가 다르니까 동일하게 맞추자. 근데 어떻게 맞출 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방법은 그러면 요거를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요렇게 어느 순간 딱 만나는 지점이 올 거고 그때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투자에 대해서 비교하자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할 것은 이 다른 크기의 투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땡겨서 1년짜리로 생각을 하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의 개념을 요 동일 연간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 동일 연간 비용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이 투자에 대해서 소모되는 비용을 그 전체 투자 기간에 대해서 골고루 분산해서 동일하게 맞추었을 때 매년 연간 소모되는 비용은 얼마일까? 그래서 1년간의 비용을 평균적으로 구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이걸 통하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1년간의 비용이 얼마냐라는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투자가 있을 때 일단 총 비용을 구해요.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매년 나누어서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EAC만큼을 1년 차에 비용을 내고 2년 차에도 EAC만큼을 내고 3년 차에도 비용을 내고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여기도 냈을 때 이것과 이것이 동일해지는 때는 언제일까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목재다리의 총 비용은 순현재 가치를 통해서 아까 200.3이라 10년 동안 200.3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내가 이 비용을 공평하게 치른다라고 하면 얼마씩을 내는 셈이냐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요 EAC를 매년 치르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에 EAC를 치르고 2년 차에 EAC를 치르고 3년 차에 EAC를 치르고 쭉쭉쭉 해서 10년 차에 EAC를 치루었을 때 요 값이 되도록 동일하게 맞춰주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풀면 됩니다. 지금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래도 이것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만 잘 한다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00.3은 EAC가 공통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내면은 1 플러스
1.15라고 쓸게요. 1.15분의 1, 1.15의 제곱분의 1 해서 1.15의 10제곱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계산한 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공통적으로 분자에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숫자가 나오면 그것을 넘겨서 나누어 주면 이 EAC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굉장히 여러 번 두들겨야 하지만 구할 수는 있고, 구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39.9.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치로 200이라는 비용을 치르는 것은 10년 동안 매년 요 39.9씩을 치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강다리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철강다리는 40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었고 40년에 대한 순현재 가치가 마이너스 233이었어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1.15의 EAC 제곱분의 EAC 세제곱분의 EAC 해서 40제곱분의 EAC를 하면은 요 공식을 세울 수 있고, 이제는 여기가 1.15의 10승부터 해서 40승까지 또 더해야겠죠. 그것을 계산을 한다면 요 EAC는 35.1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 개를 계산하면 나무 다리를 설치할 경우 연간 비용이 동일하게 39.9를 하는 것과 같고, 철강 다리를 할 경우 연간 비용이 35인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간 비용이 더 저렴한 철강 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소 공배수를 활용한 것과랑 이렇게 계산한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례는 자본 할당인데요. 그 자본 할당이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본 할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주체, 경제 주체가 자신의 정해진 예산 제약 안에서, 한도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 투자 평가 방법을 순현재 가치법으로 하느냐, IRR로 하느냐, 아니면 BCR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타당한지는 우리가 각각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제가 그 예시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여기 한 기업이 있어요. 설리반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가 어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예산 제약이 있어요. 20만 달러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네 가지 투자안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A, B, C, D라는 네 가지 투자가 있는데 A는 초기 투자 비용이 20이에요. 20만이고 B는 12만, C는 5만, D는 8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각에 대해서 순현재 가치와 요 편익 비용 비율과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얘가 계산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혹은 무엇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은 이것을 하나씩 다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돼요. A를 결정하면 더 이상 남는 돈이 없어서 B, C, D를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B를 선택을 하면 8만 달러가 남기 때문에 C나 D도 할 수 있어요. C를 먼저 선택을 하면 5만 달러를 쓰기 때문에 15만 달러가 남고, 따라서 B나 D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D를 선택을 하면 12만 달러가 남기 때문에 B나 C 중에 또 하나를 또 추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산 제약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되느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처럼
뭐 일부만 그 금액 중에 일부만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복으로 투자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딱 그 금액을 정확하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A 하나만 단독으로 고르거나 B와 C를 함께 하거나 B와 D를 함께 하거나 C와 D를 함께 한다라는 조합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A를 고르면 돈을 다 쓰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지만 B나 C나 D를 고르면 나머지 하나는 더 고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고르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의 수년제 가치를 살펴보면 A만 단독으로 하면은 이익이 크긴 해요. 수년제 가치가 $10,000가 나옵니다. 하지만 얘는 이거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B랑 C를 둘 다 할 수 있다면 B랑 C를 둘 다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B에서 얻을 수 있는 수년제 가치 8,000과 C에서 얻을 수 있는 수년제 가치 6,000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14,000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A 하나만 고르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B랑 D를 고르면 8,000과 6,000의 NPV를 얻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면 14,000의 NPV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랑 D를 함께 고르면 6,000의 NPV를 얻기 때문에 12,000의 NPV를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B랑 C를 고르거나 B랑 D를 고르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이때는 이 수년제 가치법은 둘 중에 뭐가 좋으냐는 얘기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년제 가치법에서 판단하는 이 NPV로는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정한다면은 추가적인 판단 기준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자면 돈을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B랑 D를 고르면 돈을 알뜰하게 $200,000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B랑 C를 고르면 $170,000라서 $30,000가 남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B, C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기업의 추가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수년제 가치법이 동일하면 비용이 저렴한 것을 고른다라는 명시적인 판단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수년제 가치법만 따졌을 때는 그 동일한 결론을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쨌든 BC를 하거나 BD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BCR로 이것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B랑 C를 하거나 B랑 D를 한다면 어쨌든 B는 고른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BCR을 따져보면 B의 BCR은 1.07이라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BCR의 판단 기준을 한다면 먼저 골라야 되는 건 뭐냐면 C예요. 왜냐하면 C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알짜의 수익을 낼 수 있어서 1.12라는 높은 BC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CR의 판단 기준을 따른다면은 C를 먼저 고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BCR은 수년제 가치법과 다른 판단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BCR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중복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뭐 지금 예를 들면 7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7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기대되는 요 주식 주가가 8만 원이다 하면은 7만에서 8만의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하나로 끝 이럴 수 있지만 이 투자에는 중복 투자가 가능하죠. 7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만 살 수도 있지만 7만 원짜리 주식을 두 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A는 어쨌든 하나 선택하면 내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한 번밖에 투자를 못해요. 근데 B를 고르면 아까 본 것처럼 12만 달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5만이었나 8만이었나? 5만 달러를 더 써서
B를 고른 후에 C에 하나를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투자하면은 또 D를 하나 고를 수 있죠. 이것까지는 동일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은 C는 투자 비용이 5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20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4번 투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중복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없었던 요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을 변형해서 C에는 2번만 투자하고 D에 하나를 투자해서 5만, 5만, 8만 그러면 18만을 써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다 돼서 그러면 아까 C와 D에 하나 투자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열등한 결과가 돼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 더 투자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회 1회 투자하는 건 없어지고 C에 2회 D에 1회 투자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D도 8만이기 때문에 8만을 투자해서 16만을 투자할 수 있어서 2번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 중복 투자가 가능할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순현재 가치법을 보면 C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려 4번이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당 이제 R자짜리를 4번 얻을 수 있어서 총 6 곱하기 4 해서 24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낫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렇게 C에 몰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돌아가서 따져볼게요. BCR을. BCR에서 그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BCR을 살펴봤을 때 C의 BCR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단 C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5만이니까 20만이 있으니까 4번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C를 4번 고르는 것이 가장 좋구나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 투자가 가능하면 BCR이 오히려 고민 없이 더 직관적으로 정답을 빨리 찾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PV로 계산을 하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BCR로 고르면 가장 좋은 거를 먼저 픽을 하고 남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됐잖아요. 그래서 BCR이 더 빠른 효과적인 그런 투자 의사 결정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분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초기 투자 비용 중에 일부만 참여하고 그것에 비례해서 그 몫을 챙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 이 부동산 개발을 하면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30% 지분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처럼 비율로 투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A를 고르면 한 번밖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B를 먼저 고르고 12만을 쓰면은 8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C에 5만을 쓰고 나면은 3만이 남아요. 따라서 D에 요 3만을 8만이 필요한 것 중에 3만만 투자하면 안 되겠니 해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먼저 고른 다음에 D를 먼저 그 다음에 바로 고르면 돈이 안 남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제 그게 세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C를 먼저 한번 고르고 그러면 5만을 썼기 때문에 15만이 남죠. 15만으로 8만짜리인 D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15에서 8을 빼니까 7만이 남죠. 그럼 이 7만을 가지고 12만짜리인 B에다가 내가 가진 돈이 7만 뿐인데 너네 12분의 7만큼만 투자하면 안 될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그 순현재 가치가 이제 이 비율만큼 순현재 가치를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는 원래는 여기가 6천 D로부터 6천을 얻을 수 있는데 6천 곱하기 8분의 3을 해서 2250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고 여기도 원래 여기가 8천인데 8천 곱하기 12분의 7의 이 비율만큼 해서 그만큼을 내 몫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요 C 먼저 고르고
D 고르고 그 다음에 B를 고르는 게 좋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BCR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BCR 상으로 봤을 때 중복은 안 되고 부분 투자가 가능하다면 이 중에서 BCR이 가장 높은 C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그 다음으로 BCR이 높은 D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BCR이 높은 B를 고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BCR을 사용하면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자본 할당 문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게 경우의 수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은 할 수 있고 이것을 매번 판단을 해야 돼서 이 수년제 가치법이 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년제 가치법을 잘 쓰면 항상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때에 예를 들면 중복이나 부분 투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요 BCR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구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